트럼프가 이란 미국 평화협정 발표 당일 아무 설명도 없이 김정은과 나란히 걷는 사진을 트루스 소셜에 올렸습니다. 이게 그냥 향수 어린 사진첩 공개였을까요? 이란 전쟁이 끝났다고 다들 환호하는 그 순간 트럼프는 이미 다음 표적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딘지는 사진 한 장이 전부 설명해 줬어요.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짚어볼 겁니다. 첫째, 이란 전쟁이 역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째, 시진핑 방북이 왜 실패했는가? 그리고 그게 왜 미국의 직접 개입 시나리오를 당기는 결과를 만들었는가? 셋째, 트럼프의 진짜 다음 수순은 무엇인가? 표면 보도에서는 보이지 않는 구도입니다. 지상파 뉴스에서는 중동 평화 종전 분위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뉴스들이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이란이 핵 합의 서명에 응하기 직전 상황이 어떠했는지를요. 오늘 그 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란 미국 평화협정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6월 19일 제네바 서명 발표. 표면적으로는 외교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언론들은 트럼프 최대 외교업적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장관을 지낸 스탠퍼드 교수가 이번 사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란을 어느 때보다도 약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을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만들었다. 중동 질서의 재편이 가능한 기반이 구축됐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합니다. 이게 평화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그림이냐는 거예요. 이란은 지금 해군이 없습니다. 공군이 없습니다. 미사일 공장의 75%가 파괴됐어요. 최고 지도부 400여 명이 제거됐거나 사망했습니다. 하메네이는 죽었고 그 아들도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겁니다. 협상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합니다만 사실 구조는 이렇습니다. 트럼프가 팔과 다리를 자르고 와서 여기 사인하세요라고 내밀었고 이란이 사인했어요. 이걸 평화라고 부를 수 있냐? 부를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힘이 완전히 빠진 쪽이 강제적으로 체결한 종전입니다.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밝힌 전쟁의 최소 목표가 있었습니다. 정권이 누구든 이란은 더 이상 이웃나라를 위협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된다. 그 목표는 달성됐어요. 미사일 공장이 사라졌고 군사력이 소멸했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이란 정권을 new regime, 그러고 나서 different kind of regime이라는 표현으로 불렀어요. 새로운 체제에서 과거와는 종류가 다른 정권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그냥 단어 선택이 아닙니다. 지도부 400명이 사라진 상태에서 살아남은 이란 정권은 사실상 정권 교체가 된 것으로 치겠다는 신호예요. 베네수엘라가 선례입니다. 대통령만 빠지고 부통령이 남아서 나라를 담당하게 됐을 때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 구조, 이란도 비슷한 궤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살아있으니 이긴 거다라는 이란 내부 프레임, 트럼프가 이란에 굴복했다는 미국 강경파 비판, 둘 다 따로따로 보면 각자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란이 이제 이웃을 위협할 물리적 능력이 없다는 현실입니다. 전쟁 기간 내내 이란은 선전전을 폈습니다. 미국 군함을 쏜 적도 없는데 쐈다고 했고 맞았다고 했어요. 미국 중앙군 사령부 센트컴은 쉼없이 팩트체크를 내놨습니다. 이란이 자국 국민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졌다는 느낌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는 거짓말의 천국이 됩니다. 그 거짓말이 정권 생존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란이 테러 정권인데 약속을 지키겠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60일 내에 핵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카드를 이미 꺼내놨어요. 이건 협박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야 할 변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공습했습니다.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낼 정도였어요.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의 위협을 다르게 느낍니다. 미국은 이 정도면 우리한테 안전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거 가지고는 우리는 불안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안 와도 내가 가서 하겠다는 카드를 항상 들고 있어요. 그 카드가 오히려 미국의 협상력을 도와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을 열었다고 강조했어요. 전 세계의 배들의 엔진을 켜라, 그리로 와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200척 이상의 선박이 통과하고 1억 배럴 이상의 석유가 해협을 통과했다고 발표했어요. 트럼프로서는 나는 미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익을 위해서도 일했다는 과시의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자체적으로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호르무즈가 막혀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은 다릅니다. 에너지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중국한테는 이 해협 통제권이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란을 누가 도와줬습니까? 미국이 두들겨 패는 동안 옆에서 손을 잡아준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란이 중국 선박을 향해 미사일을 쐈겠어요. 가장 믿었던 마청, 중국이 꼼짝도 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이번 이야기의 핵심으로 연결되는 대목입니다. 이란은 그동안 중국 에너지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 2위 공급국이 이란이에요.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 이란산 석유를 중국은 제재 회피 루트를 통해 싼 값에 사다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구조가 흔들렸어요. 이란이 국제사회에 편입되면 제값을 주고 사야 합니다. 그것도 미국이 좌우하는 가격 질서 안에서요. 세계 석유 수출 1위는 지금 미국입니다. 사우디를 앞섰어요. 거기에 이란과 베네수엘라까지 미국이 사실상 장악했습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에너지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게 어떤 그림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너지뿐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쿠바, 파나마운하, 그린란드, 트럼프가 취임 이후 건드린 곳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따로따로 보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전부가 중국을 향한 간접 전략입니다. 중국이 없었다면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왜 건드립니까? 파나마운하를 왜 건드립니까? 이란 리스크가 해소되면 중국은 전략적으로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에 빠집니다. 석유 공급 불안, 전략 파트너 이탈, 거기에 반도체는 이미 막혀 있고요. 중국이 성장하던 방식, 세계와의 수혜를 받던 그 방식이 이제 하나씩 차단되고 있는 겁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잘 사는 중국은 결국 민주주의로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중국을 키웠습니다. 트럼프는 그 기대가 틀렸다는 걸 확인하고 다른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트럼프와 회담한 지 5일 만에 푸틴을 불렀고 보름 만에 평양으로 날아갔어요. 뭔가 잃어버린 것을 빠르게 다시 묶으려는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북중 회담 얘기를 해야 합니다. 회담 이틀 동안 겉모습은 화려했어요. 김정은이 직접 공항에 나가서 시진핑을 영접했고 환송도 했고 비행기가 출발할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국과 원수가 상대국 지도자를 이 정도로 극진히 대접하는 건 이례적이에요. 그런데 잠깐요. 이게 과연 중국이 북한을 끌어당긴 그림입니까? 아니면 북한이 중국한테 뭔가 얻고 싶어서 공을 들인 그림입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러시아 쪽으로 붙어있던 구도에서 시진핑한테 뭔가를 더 얻어야 하는 쪽은 김정은입니다. 의전이 화려할수록 급한 쪽이 어느 쪽인지 보이는 법이에요. 더 중요한 건 의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는 겁니다. 시진핑이 방북하기 이틀 전 6월 6일에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베이징에서 북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확인한 것은 사실이고 시 주석이 평양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다. 5월 17일 백악관 홈페이지에도 이미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미중 정상회담 결과물 세 번째 항목으로 두 정상이 북한 비핵화에 같은 목표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요. 그러자 즉각 김여정이 나왔습니다. 완전한 날조다. 시진핑은 평양에서 비핵화 얘기를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의제에서 아예 빠져버렸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김정은은 이번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중국식 경제 발전을 우리가 딱히 배울 필요가 없다. 중국의 경제 모델 자체를 거부한 거예요. 시진핑이었고 싶었던 것, 러시아 쪽으로 기울어진 북한을 다시 중국 궤도로 끌어오는 것, 그 목표도 사실상 달성하지 못한 겁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 제킨 전 대장이 이끄는 이 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도 참고하는 대표적인 싱크탱크입니다. 이 연구소에서 공식 분석을 내놨어요.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지 않은 것은 북한의 핵 보유를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암묵적 인정. 이건 그냥 분석이 아닙니다. 중국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선언입니다. 미국이 공식 채널에서 이 말을 꺼낸 겁니다. 그 보고서를 보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제 미국이 직접 나서겠구나. 숙제를 줬는데 못 해왔어요. 그것도 선생 앞에서. 시진핑 입장에서 트럼프는 가서 북한한테 비핵화 얘기해라는 숙제를 줬는데 북한이 먼저 선수를 쳐서 의제를 날려버렸습니다. 시진핑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손발이 묶인 채 귀국한 거예요. 9월에 예정된 시진핑의 미국 방문에도 이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시진핑이 북한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냐?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진핑의 최우선 과제는 비핵화가 아니었어요. 러시아 쪽으로 기울어진 북한을 다시 중국 궤도 안으로 끌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위성에서 이탈하면 안 되니까요. 그 목표를 위해서 비핵화 압박은 뒤로 미뤘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미국 보고서에서 암묵적 핵 인정으로 해석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계속 골칫거리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북한 핵은 미국과 한국만 겨누는 게 아닙니다. 일본도 겨눕니다. 그리고 급하면 중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김정은은 실제로 이런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핵이 자동 발사되는데 그게 중국 방향이 될 수도 있다고요. 북경대학 북한연구소 주임이었던 차오이주 교수는 북한 1차 핵실험 직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중국이 잘못 허락함으로써 동북 삼성에 사는 3억 명의 중국 국민이 북한 핵 위협 아래 떨게 됐다. 중국 학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호랑이를 키운 셈이에요. 그리고 그 호랑이가 이제 국제 안보리에서도 이미 불법으로 결정난 핵을 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안보리 결의에 중국도 찬성표를 던진 나라입니다. 그 중국이 지금은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김정일이 남한과 중국이 수교하던 날 간부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 있습니다. 믿을 것은 핵밖에 없다. 그 말이 여전히 북한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6월 14일과 15일이란 미국 평화협정 논의가 공식화됐습니다. 그 직후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 뭡니까? 아무 설명도 없이 김정은과 나란히 걷는 사진 한 장입니다. 분석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신호였어요. 다음은 북한 문제다라고 노골적으로 암시한 겁니다. 트럼프 1기와 2기를 구분하는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1기 트럼프는 나는 4년 동안 전쟁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걸 자랑했어요. 평화 유지 자체가 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기는 표적 자체가 달라요. 2기 트럼프의 목표는 세상을 미국의 세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현상 유지가 아니라 현상 변경입니다. 그 프레임 안에서 북한 핵은 미해결 과제입니다. 그것도 이란보다 더 복잡하고 중국이라는 변수까지 얽혀있는 미국의 입장은 CVID입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이 원칙은 트럼프 1기, 2기 모두 바뀐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1기 때는 나는 전쟁 안 했다가 업적이었는데 2기는 그 업적 기준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여기에 이란 북한 핵 연계 조항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번 이란 협상에서 나온 조항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핵물질을 만들지 않는 것뿐 아니라 사오는 것도 안 된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김정은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나는 팔겠다고요. 선제적으로 자기 카드를 공개한 겁니다. 이란 협정이 북한 핵을 간접적으로 겨누는 구조가 된 거예요. 이게 레버리지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레버리지가 되려면 상대와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북한은 남한을 때리겠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진짜 전쟁입니다. 전면전을 택할 수 없는 구조에서 핵카드 하나 들고 버티는 거예요. 경제는 이미 무너지고 있고 러시아와의 협력도 한계가 있고 중국은 이번에 손을 못 잡아줬습니다. 북한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정권이 사느냐, 국민이 사느냐. 핵을 포기하면 정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란처럼 될 수 있습니다. 북한 경제는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러시아의 군사 인력을 파견하면서 무기를 받고 일부 에너지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걸로 3천만 국민의 생계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중국도 북한을 살려주던 기름을 쫄쫄 흘려보내주고 있었는데 자기 에너지 사정이 어려워진 지금 그 여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핵이라는 카드 하나로 버티고 있지만 그 카드를 쓰는 순간 이란의 길로 가고 안 쓰는 순간 천천히 무너지는 구조에 갇혀 있어요. 김여정이 비핵화는 날조라고 반박했을 때 역설적으로 부메랑이 됐어요. 중국을 통한 중재 채널을 본인들이 걷어찬 겁니다. 이제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시나리오로 가는 길이 더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란 뉴스를 보시면서 그래서 북한은 어쩌나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감각이 정확했던 겁니다. 트럼프도 그 순서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동북아 전체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북핵 문제가 그대로 지속되면 주변국 안보 불안이 커집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핵 도미노의 가능성이 생겨요. 북한 핵이 사실상 인정받는 상황이 되면 한국은 그냥 있을 수 없고 대만도 그냥 있을 수 없고 일본도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역설이 있습니다. 일본이 핵무장하는 날 미일 동맹은 파국입니다. 이게 역설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구조를 보면 당연한 결론이에요. 일본 수준의 나라가 핵을 가지면 미국의 주니어 파트너가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위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중국을 막을 수 있을 만큼 강해지면 미국에게도 도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이건 미국이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인들에게 일본이 어느 정도까지 무장하는 걸 허락할 수 있냐고 물으면 중국을 막기에 충분하면서 미국에게 덤비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중국을 충분히 막을 수 있으면 미국에게도 덤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핵무장 시킬 수 있다는 미국의 발언은 중국을 향한 협박입니다. 북한 핵이 방아쇠가 되어 일본 핵, 한국 핵, 대만 핵이 연쇄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건 미국도 통제할 수 없는 파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북핵을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이 판에서 대만은 지금 놀라울 정도로 용감해지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직후 대만 총통실 대변인이 나와서 대만은 독립국가라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다음날 라이칭더 총통이 우리는 한 번도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말을 일부러 연달아 한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대만군이 미국 주도 군사훈련인 웨스턴 스트라이크에 처음으로 여단급 편제로 참가했어요. 단순 참관이나 병력 파견이 아니라 지휘 구조까지 구성한 겁니다. 이건 유사시 대만이 실제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미국과 함께 연습하는 겁니다. 5월 발리카탄 22 훈련에서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본토에 닿는 사정거리로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일본도 참가했어요. 중국은 항상 대만을 향해 쏘았는데 이번엔 반대 방향에서 발사된 겁니다. 하이마스 미사일 훈련에서도 중국을 향해 쐈어요. 대만이 이렇게 용감해진 이유는 단순합니다. 스스로의 전략적 가치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AI, 첨단칩, 생산, 지정학적 위치. 미국이 대만을 중국에 넘기는 순간 21세기 기술 패권 경쟁에서 지는 구조가 됐어요. 그 사실을 미국도 알고 대만도 압니다. 호기하면 안 될 정도로 대만이 커진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이 스스로 밸류를 높인 나라가 됐어요. 미국이 이 나라를 중국권에 넘길 수 없는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 밸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트럼프가 이란 협상 타결 소식이 터지자마자 왜 김정은 사진을 올렸을까요? 호랑이 사냥꾼이 첫 번째 산을 넘자마자 두 번째 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표적을 바꾼 게 아닙니다. 원래 목표가 그 다음 산이었던 거예요. 이란의 군사력이 소멸했고 에너지 공급 질서가 미국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중국은 전략 파트너 이란을 잃었고 석유 구매 협상력도 흔들렸습니다. 시진핑은 평양에서 숙제를 완수하지 못한 채 귀국했고 미국 싱크탱크는 이를 북핵 암묵적 인정으로 공식 해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다음은 북한 문제가 직접 개입 단계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중국을 통한 우회로는 닫혔어요. 미국이 직접 나서는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이란처럼 무력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물론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이 있고
한반도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첫 번째 성이 함락된 날, 두 번째 성의 문지기는 잠을 못 자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문지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게 앞으로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